다수의 집주인들은 작년 12월에 팔지 않았습니다. 6개월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급매물로 던집니까? 다수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 집주인들이 집을 팔 때는 아마 조금 더 등락을 거듭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 또 부동산 시장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네. 많이 이제 얘기하셨지만 역전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역전세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여전히 좀 불안 요소인데 네네. 역전세 문제는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거로 보시나요? 역전세 제가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역전세는 뭐냐면 네. 10억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네. 근데 4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4억을 받고 부족한 1억을 내 돈을 보태서 5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 그렇죠. 1억 원이 네. 없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이지 5억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현금 강남에 아파트 두 채 있어도 현금 5억 없는 분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렇죠. 5억이 어디 있어요? 그럼 못 돌려주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경매 넘겨버리게 되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으로 떨어지면 세입자는 5억 가져가고 2억은 집주인한테 가면 끝나요. 집주인이 손해예요. 작년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 보면 2022년 10월, 11월, 12월 전세가 매매보다 더 많이 떨어집니다. 전세 가격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내려 버렸는데요.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기도 하고요. 떠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역전세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이제 폭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럼 그분들의 이제 주 논리 중에 하나가 역전세가 더 심해져서 전세 가격이 폭락하니까 매매 가격이 어떻게 버티느냐라고 하는데 봐야 될 건 일단 아파트하고요. 빌라고 오피스텔을 약간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네. 빌라나 오피스텔은 전세 가율이 높아요. 깡통 전세 우려가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세입자들이 불안하니까 자꾸 전세 사기, 깡통 전세가 생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불안하니까 안 들어가고 월세로 가거나 안전한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려버립니다. 안전할 것 같은 전세가 이제 불안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아파트나 월세로 돌아서게 그렇죠. 되고요. 그러면 빌라나 오피스텔은 조금 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해결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 아파트 시장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오히려 유입이 되고 있고요. 지금 또 집을 살까 말까를 고민하잖아요. 반등이 빨리 되지 않으면 그냥 전세 한 번 더 살아야겠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입주 물량이 많을 때. 두 번째는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대출이자 부담이 클 때.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가 순식간에 1년 만에 2배가 늘어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니까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진 거거든요. 떨어졌는데 역전세가 생기는 얘기는 지나치게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이게 갑자기 발생한 일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나치게 올랐을 때가 언제냐라고 본다면 2020년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나올 때 그때부터 약간 버블이 생겼죠. 전세도 버블이 생겨서 언제 정점을 찍냐면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까지가 가장 많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서 2022년 상반기까지가 계약된 금액이 300조 정도 됩니다. 전세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그다음부터 떨어지죠. 2022년 작년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역전세의 마지막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11월이 최대 고비입니다.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한 DH 퍼스트의 아이파크가 6,700세대가 들어옵니다. 네네. 그게 최대 고비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가 지나고 내년 하반기가 되면 이제 강남에 서울 쪽에 큰 입주장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2022년 상반기까지 급등했던 전세 가격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저는 1년 정도, 길어야 1년 정도 보고 있고 내년 하반기 되면 아마 서울의 강남 쪽에 전세 가격은 다시 서서히 정상화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나치게 걱정하지는 말자. 이미 떨어졌고요.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우리 1차 하락, 2차 하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더 떨어져가지고 18억 하던 게 11억, 13억까지 떨어졌는데요. 여기서 더 떨어져서 뭐 5억, 7억 떨어진다.
강남의 새 아파트가 5억 7억 떨어지면 우리가 가야죠. 우리도 가야지.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이미 떨어진 가격이고요. 여기서 빨리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걸 자꾸 폭락으로 끌고 가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는 있다.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만 1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역전세 대책이 나왔는데 정부에서 뭐가 나온지 아시죠? DSR을 풀어줬단 네네. 말이에요.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에 대해서만 DSR을 살짝 풀어줬는데 전부도 1년 한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시를. 그래서 한시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야 1년 지나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야. 네. 지금 1년이 문제니까 1년 동안만 전세금 못 돌려주는 분들에 한해서 DSR을 풀어줘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100으로 본다면 집주인이 100명 중에 80명은 반환할 능력이 있는 집주인들이고요. 20명이 문제가 되는데 이 20명 중에 14명은 대출을 받으면 해결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6명은 대출을 받아도 안 되는 분들. 그러면 정부가 한시적으로 DSR을 풀어주게 되면 이 100명 중에 14명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재계약 시점이 돌아오는 집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집주인들은 이제 돈을 내줘야 될지 대출을 받아야 될지 전세는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다 보니까 고민되겠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하는데 네. 정부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일단은 돌려줘야 될 돈이 맞습니다. 그거 버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버티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뻔뻔하게 네. 돌려줘야 됨에도 세입자가 만기니까 돈 주세요 그러면 전세금 떨어진 게 내 잘못이야? 저 보증보험 회사 가서 받아라고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돌려줘야 될 돈이니까 본인 돈으로 돌려주시든 대출을 한시적으로 받아서 돌려주시든 반환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막혔기 때문에 급매물로 판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800건, 11월에 700건 나온 게 결국 이런 역전세를 못 견디는 분들이 아마 급매물로 상당 부분 팔지 않았나 싶고 다수의 집주인들은 작년 12월에 팔지 않았습니다. 6개월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급매물로 던집니까? 네. 다수의 집주인들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이 집주인들이 집을 팔 때는 아마 조금 더 등락을 거듭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2, 3년 후에 2차 하락이 왔을 때는 하락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위험 요소 중 하나가 이제 가계부채 문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도 또 대출은 조금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고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한데요. 뭐 가계부채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되는데 자 가계부채의 관리 포인트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의 절대 금액이 늘어나는 게 과연 문제일까? 그게 문제라면은요. 줄어들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 자 1년에 서울도 보통 한 2만 호에서 4만 호 정도 입주 물량이 나옵니다. 서울만. 네.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 18만 호에서 30만 호 정도의 아파트가 나오는데 100% 내 돈 주고 이 30만 호 아파트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제가 볼 때 대출 안 받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9명은 대출 받아야 돼요.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만 채의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되는데 대출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겠죠. 당연히 늘어나지. 그러면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갚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네. 최소 30년. 요즘 이제 원리금 상환이니까 옛날에는 만기 일시 상환인데 요즘 원리금이잖아요. 30년. 최근에 50년 상품까지 나왔잖아요. 50년 동안 갖고 있는데 대출을 누가 상환을 하냐고. 50년 동안 천천히 갚는 거죠. 근데 새 아파트가 1년에 30만 원씩 나와. 저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건 어떻게 안 늘어나. 경제 규모가 늘어나고 신규 아파트가 늘어날수록 총량은 늘어난다.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 관리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그래도 부동산은 폭락하지 않는 이상 안전자산이잖아요. 가계부채의 문제는 뭐냐면 갚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도 DSR 규제, LTV 규제 하고 있잖아. 어느 정도 안정성 소득을 봐서 대출해줘요. 그것도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LTV도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한 50% 정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는 어디냐면 진짜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이거나 사업을 하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돈이 부족해. 그러면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요. 생활 자금이나 사업 자금으로 써버려요.
그럼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DSR 관리 잘하고 있기 때문에 DSR 쉽게 풀어주면 안 되고요. 저는 쉽게 풀어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계속 관리는 해야 되는 건 맞고 LTV, DSR 관리해야 되고요. 이런 위험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1금융권 대출이 안 나오니까 2금융권이나 금리가 높은 쪽으로 가가지고 결국에는 책임도 못 지고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PF 대출이죠. 지금 PF 대출이 작년에 미분양이 갑자기 늘어났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이제 미분양으로 또 이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네네. PF 대출이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꽉 막혔어요. 저는 이것도 너무 극단적이라고 보여지는데 해야 될 사업지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PF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기가 되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장을 해줘야죠.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한다고 연장을 안 해줘요. 금리는 2배로 올리고. 그럼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도 마무리를 하기 전에 망하라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막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PF 문제도 지금 저는 관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PF가 문제가 되려면 이제 미분양이거든요. PF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됐냐면 작년에 2022년이죠. 작년 1월만 하더라도 전국 미분양이 2만 1,000호 정도 됐습니다. 2만 1,000개. 2만 1,000주택이 있었는데 1년 만에 작년 12월이 6만 8,000호까지. 네. 1년 만에 3.5배 정도 올랐고요. 올 1월, 2월이 7만 5천호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죠? 우리는 공사할 때, 아파트를 지을 때 100% 자기 자본으로 짓지 않습니다. 땅을 사야 되죠. 땅은 브릿지 론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땅을 사죠. 건물을 지을 때는 또 PF 대출을, 프로젝트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계약금, 중도금 받죠.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미분양이 생겨요. 갑자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분양이 안 되는 겁니다. 선분양 제도에서 분양이 안 된다는 얘기는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모을 수가 없으니까. 모을 수가 없죠. 그러면 PF 대출해준 금융사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사업을 담보로 PF 프로젝트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출을 빌리게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리잖아요. PF는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담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면 금융사들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네.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땡 처리하게 됩니다. 100억이면 50억이 그냥 팔아야 돼요. 그걸 누가 사냐고. 그러면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작년에 미분양이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 허리끈을 졸라매게 되죠. 야, 큰일 났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파산 나겠는데 그러면 연장을 안 해주게 되고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 PF를 안 해주게 되면서 멀쩡한 사업체들도 망가지게 되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조금씩 줄고는 있어요. 네. 6월 통계를 보니까 6만 6천호까지는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만 2천 호를 위험 수위라고 하거든요. 위험 수위보다는 여전히 높아요. 빨리 소진은 안 되더라고요. 네. 7만 5천 호에서 1월 7만 5천 호에서 6월 6만 6천 호까지는 줄어들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은 되지 않고 있고 또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한 번에 뭔가 출렁대는 네.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다시 또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중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 네네. 다 지었는데도 못 파는 거예요. 그냥 미분양이 생기면은요, 건설사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프로모션 같은 거, 네. 뭐 다 지어지기 전에 어쨌든 그렇죠. 팔아야 되니까. 옵션 네. 공짜로 해주고 네. 정 안 되면 분양가 할인 또 하고 선물도 뭐 금 한 10돈씩 주고 네. 뭐 하잖아요. 차도 주고 막 차도 백도 주고 네. 수입차도 한 대 주고 네. 명품백 주고 어지간하면 소화가 됩니다. 또 3년 내에 부동산이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요즘 분위기 좀 좋아졌잖아요. 청약시장 분위기 더 좋잖아요. 네, 다 팔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중공업 미분양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3% 5%씩 매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금융당국도 결국에는 가계부채를 무조건 정상적인 아파트에 대한 대출만 뭐 이런 규제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분들, 고금리 대출 사금융으로 몰리는 분들이 첫 번째 문제 위기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PF 대출. 그러니까 정부는 미분양을 소진하는데 악성 미분양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 정책은 뭐 당분간 안 나와도 좋은데 저는 미분양은 좀 빨리 털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 올 1월 작년 12월만 하더라도 이제 정부가 워낙 급하니까 모든 규제를 다 풀었고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서 이제 네네. 계약률이 낮은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청약할 수 있게. 그래서 우리 7월이었나요? 서울에 흑석자의 93만 명이 그렇죠. 예. 올렸거든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네. 하셨어요? 했었죠. 저도 했는데. 네. 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3만 명이 몰렸는데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다 풀어줬단 말이에요. 아, 서울 수도권 시장은 괜찮아요. 지금 청약 시장도. 지방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길을 양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을 만들어줘요. 서울 수도권에 계시는 돈 있는 분들,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 지방 미분양을 사게 되면 어떤 혜택, 네.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뭐 분양가 할인 혜택을 주게 되면 정부는 또는 지자체들은 뭐 취득세 할인이나 면제, 양도세 뭐 할인이나 면제 이런 패키지가 같이 나온다면 저는 지방 미분양을 좀 빨리 좀 왜? 80% 미분양이 지방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분위기 좀 좋아졌을 때 빨리 미분양을 좀 소진시키자. 그리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서울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와서 오히려 가격을 급등하기보다는 지방의 퇴로를 좀 만들어주자라는 입장에서 이런 쪽에 좀 정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걸 하는 게 결국에는 가계부채와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미분양을 지방 미분양을 소진시키는 정책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지방이랑 서울 좀 양극화가 좀 뚜렷한데 네네. 그래도 서울의 뭐 분양 시장이 좋다고는 하지만 좀 분양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고민되죠. 면에서 이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요즘 청약시장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핫해요. 서울 기준에서. 서울 분위기가 이게 사실 분위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될까 하는 단지들도 의외로 요즘 완판 행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보면 뭐 청량리 7구역 재개발, 버터캐슬 하이루체도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상반기 가장 높은 200 몇 대 1이 경쟁률이 나왔고 최근에도 보면 뭐 레미안 라그란데도 그렇고 예. 이문 1구역 재개발하는데도 성적이 그렇죠. 좋게 예. 나왔고 광명 뉴타운 4구역 재개발한 아파트도 분양가가 전용 84가 12억 7천 정도 나왔거든요. 광명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12억 7천이 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에 둔촌주공이 13억 되면 너무 괜찮았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그게 진짜 고분양가일까에 대해서 그럼 주변 시세하고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레미안 라그란데 잠깐 말씀드리면 한 전용 84 분양가가 10억 9천 정도 나왔습니다. 네. 작년 말에 휘경자이 뭐 할 때가 1억 저렴했어요. 휘경자이가 그 근처예요. 그러면 1억 올랐잖아요. 야, 분양가 1억 올랐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왜 올랐냐면 주변 집값이 다 올랐어요. 8개월 만에.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 분양가는요. 건설회사들이 물론 많이 올리고 싶지. 건설회사들은 막 올리고 싶은데 많이 올리게 되면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요.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 분양 받는 사람은 로또지만 건설사들은 손해보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적정한 수준.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이거 할까 말까? 고분양가는 아닌데 저분양가도 아닌 것 같아. 라는 네. 수준을 그 부동산 들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정도 수준을 딱 맞춥니다. 네, 네.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분양가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저분양가는 언제 나오냐면 주변 시세 대비 한 20-30% 저렴하게 나오는 건 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 있죠. 이런 거는 저분양가 나옵니다. 이런 건 로또예요. 7월이었나요? 네. 그 용산에 네. 국제 빌딩 업무지구에 아파트 하나 나왔거든요. 호반 서밋 에디션이라고. 네. 그게 분양가가 16억 몇 천이었어요. 사람들이 비싼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 주변 시세하고 비교해 보면 주변 시세가 전용 84로 환산 계산해 보면 한 25억 정도 하거든요. 25억짜리가 16억에 나오면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우리는 자격 요건이 안 되니까 못 하는 거고요.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제 유튜브에 글을 올리니까 또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네가 해라. 하고 싶으면 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셔도 되는데 지금 주변 시세 대비 비슷하게 애매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내 분양가는 안 떨어지잖아요. 나는 이미 분양을 받았고 3년 후에 입주해야 되는데 주변 집값이 올라가다가 내려가 버리게 되면 오히려 내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필요하고 자금력이 되고 계속 올라가면 땡큐. 근데 최근에 이제 분양시장 분위기 좋아졌던 게 배경 중에 또 하나가 네. 인건비,
건축비가 올라가니까 지금 분양가가 제일 저렴해. 음.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 주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일시적으로 내 분양가가 고평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자금력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서울에 새 아파트 귀하잖아요. 새 아파트 분양받아서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시간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나는 팔아야 돼. 뭐 전매 1년 걸리니까 1년 후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돈은 계약금 10%밖에 없어. 이런 분들이라면 만에 하나 혹시라도 주변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2, 3년 정도 뭐 조정장이 가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분양권 투자는 네. 자금력이 부족한 분들이 받으면 큰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의 장점은 소액으로 10% 계약금 넣고 투자해서 분양가의 10%만 올라도 100% 수익률을 얻는 거지만 네.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고스란히 리스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은 아니고요. 아직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절대 자금력이 10%만 되는 분들은 어설프게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